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바람이 산자락을 휘감고 돌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달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땅을 파서 감자를 심고 산나물을 캐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래네 집은 마을 가장 끄트머리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는데 비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낡아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사곤 했습니다. 달래는 어려서 어미를 잃고 병든 아비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효심은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물보다 깊고 맑아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비는 젊은 시절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친 후로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고 달래는 그런 아비를 위해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며 약값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비의 기침 소리는 끊일 줄을 몰랐고 달래는 식은 아랫목을 드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아비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달래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사는 늙은 주모가 달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것은 읍내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최 부자 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 부자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재물이 많았으나 스을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처지에 놓여 있었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처녀를 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주모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만약 달래가 그 집에 들어가 아들을 낳아준다면 그 대가로 엽전 300냥을 받을 수 있다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엽전 300냥이라는 말에 달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 그 돈이면 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을 사고도 남아 평생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달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는데 시바디로 들어간다는 것은 처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아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달래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서라도 아비를 살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달래는 주모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했고 며칠 뒤 최 부자댁에서 보낸 가마 한 채가 달래네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달래를 배웅했고 달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정든 집과 병든 아비를 뒤로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달래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 댁은 달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으리으리했는데 대문은 마치 성문처럼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에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세워진 기와집들은 위엄을 뽐내며 달래를 압도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숙인 채 안채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최 부자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최 부자는 쉰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달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건강한지 살폈고 달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아비를 생각하며 꾹 참아냈습니다. 최 부자는 달래에게 대를 이을 아들만 낳아준다면 약속한 300냥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그날부터 최 부자 댁의 별채에 머물며 시바디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였으나 실상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는데 달래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으며 외부 사람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당했습니다. 하인들은 달래를 작은 댁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는 척했으나 뒤에서는 수군거리며 그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달래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삼키며 오직 뱃속에 생길 아이만을 기다렸고 지루한 낮에는 술을 놓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달래에게 태기가 찾아왔고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들썩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달래에게 온갖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었고 하인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달래는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고 비록 축복받지 못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내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생각에 모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산통이 찾아왔을 때 달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사경을 헤매다 처사들을 순산했는데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별채를 가득 채우자 최 부자는 맨발로 달려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는 젖을 물릴 때만 달래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유모와 하인들의 손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달래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약속대로 달래의 아비에게 300냥과 좋은 약재를 보내주었고 덕분에 아비는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만이 달래가 이 삭막한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아비가 살았으니 되었다고 내 한 몸 희생하여 집안을 일으켰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인지 최 부자는 첫 아들을 얻고 나서도 달래를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본처인 마님은 몸이 약해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이미 집안의 대소사는 달래가 낳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에 달래를 내보내면 아이가 잘못될까 염려했던 탓도 있었습니다. 달래 또한 갓 낳은 핏덩이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며칠만 더 몇 달만 더 하며 머무르다 보니 어느새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가고 달이 가며 달래는 최 부자 댁의 안방이 아닌 별채에서 하나둘씩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도 아들, 세 번째는 딸, 네 번째도 아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덧 1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래의 고운 얼굴에는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갔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낳아 기르는 동안 달래의 위치는 묘하게 변해갔는데 처음에는 그저 시바디로 들어왔으나 이제는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래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 혹은 아지매라 불렀으나 본능적으로 달래의 품을 파고들며 따랐습니다. 본처 마님은 병석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자연스레 육아와 집안 살림의 일부는 달래의 몫이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아이들이면서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픔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아이들의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헌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서당에 가고 혼인을 할 나이가 되어갈 때까지 달래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 묵묵히 뒤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마당은 10명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국가는 더욱 풍족해져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명성을 떨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복이 많아 자식 복에 재물복까지 터졌다며 부러워했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달래의 눈물과 희생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고향에 두고 온 아비를 그리워했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어미라 불리지 못해도, 호적에 이름 한 줄 올리지 못해도 아이들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기에 달래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하인과 다를 바 없는 다을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가족을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에 붉게 물든 단풍이 떨어지던 때, 최 부자는 툇마루에 앉아 놀고 있는 10명의 자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달래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늙고 기력이 쇠해져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그는 달래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어찌 이 많은 자식들을 보고 살았겠는가. 자네의 공이 크네. 최 부자의 이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달래가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닥쳐올 변화를 예고하는 듯 단 느낌을 주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고 풍요로웠으나 최 부자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달래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박영감이라는 늙은 집사가 있었는데 그는 최 부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달래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온 산증인으로 달래의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며 남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감이 은밀히 달래를 찾아와 귓속말을 건넸는데 최 부자의 먼 친척 중에 만석이라는 자가 재산을 노리고 집안을 기웃거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아직은 최 부자가 살아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 애써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창문에 비친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마치 귀신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아 달래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막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만은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최 부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의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탕약을 다려 올렸으나 차도가 없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비의 병환에 기가 죽어 예전처럼 밝게 뛰어놀지 못했고 안채에서는 본처 마님의 기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밤낮으로 최 부자의 곁을 지키며 간호의 정성을 다했고 아이들을 단속하며 집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달래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가 나타나 최 부자 댁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험상궂은 인상에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매서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본능적으로 그 사내가 박영감이 말했던 만석이라는 자임을 직감했습니다. 달래가 씨바디로 들어와 낳은 10명의 자식들은 각기 다른 재주와 성품을 지니고 자라났는데 맏아들은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선비의 기품이 흘렀고 둘째는 힘이 장사라 무예에 능했으며 셋째 딸은 손재주가 좋아 자수를 놓으면 나비가 날아들 정도였습니다. 달래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정성껏 보살폈기에 아이들은 달래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비록 법도와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겉으로는 주종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끈끈한 전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이 자신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이유였기에 그들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씨바디가 아니라 10자식을 거느린 강인한 어미로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만석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대문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고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달래는 별차에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석의 등장은 평화롭던 최 부자 댁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제 곧 닥쳐올 시련에 대비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호랑이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자식들의 미래가 걸린 일생일대의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달래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손을 했습니다. 부디 최 부자가 쾌차하여 집안을 지켜주기를,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이 집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마다 간절함은 더해갔고 하늘도 그녀의 정성을 아는지 눈발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달래의 등 뒤로 10명의 자식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방의 불빛이 따스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달래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으며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최 부자 댁 고요함 속에 숨겨진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고 달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파란의 예고 앞에서 10명의 자식을 둔 시바디 어미달래의 진짜 이야기는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최 부자 댁 사랑채에 짐을 푼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밥상이 들어오면 반찬이 부실하다느니 국이 식었다느니 하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은 낯선 객식구의 등살에 기가 죽어 눈치만 살폈고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만석이 나타나면 빗자루질을 멈추고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습니다. 최 부자가 병석에 누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 만석은 안채와 사랑채를 제 집 드나들듯 오가며 집안 살림을 샅샅이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탐욕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당장 나서서 그를 제지할 명분이 없어 속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은 집안의 곳간 열쇠를 관리하는 박영감을 불러내어 장부를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영감은 평생을 최 부자 밑에서 일해온 충직한 종으로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장부를 보여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만석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박영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댔는데 늙은이가 감히 양반의 말에 토를 단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달래가 놀라 달려나왔고 만석은 달래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잡고 있던 박영감의 멱살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만석은 달래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네가 바로 그 300냥짜리 시바디로구나 라고 빈정거렸는데 그 말투에는 천박한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어 달래는 몸열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만석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달래가 낳은 자식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맏아들 창수를 불러 세워놓고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너는 이 집의 귀한 도련님이지만 너를 낳은 어미는 천한 종년이나 다름없으니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며 아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창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집으로 돌아왔고 달래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래는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나 차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며 자신의 천한 신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만석이 최부자댁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부자가 죽으면 달래와 그 자식들은 쫓겨나고 만석이 그 큰 집을 다 차지할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달래가 불쌍하다며 동정했지만 또 어떤 이는 근본 없는 씨바디가 그동안 호강했으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달래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귀를 막으려 애썼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고 혹여나 이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니 그 밑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의 마음도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만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달래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달래가 정성껏 다려온 최부자의 약사발을 마당에 내동댕이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는 달래가 최부자를 빨리 죽게 하려고 약에 독을 탔다느니 재산을 빼돌리려고 수작을 부린다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검은 탕약이 흙바닥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달래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만석을 말리는 이는 없었고 달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라고 읍소할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말이 곧 법인이 거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뒷짐을 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박 영감이 어느 깊은 밤 달래의 처소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박 영감은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달래를 불렀고 달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박 영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는데 그는 촛불을 끄고 달래에게 가까이 다가앉아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님, 아니 달래 아씨, 지금 집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만석이라는 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눈을 감으시면 당장이라도 A씨와 도련님들을 내치려 들 것입니다. 박 영감의 말은 달래가 막연히 두려워하던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감마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때가 되면 그것이 A씨와 자제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영감의 조언은 달래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나약한 씨바디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10명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심정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래는 눈물을 거두고 만석의 횡포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시비를 걸어오면 차분한 목소리로 도리의 어긋남을 지적했고 하인들에게는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라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달래의 달라진 태도에 만석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곧이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달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식비와 땔감 비용을 줄이라 명령하여 달래와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밤에는 왈패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만석은 본처 마님의 폐물이 없어졌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집합시키고
몽둥이를 든 왈패들을 시켜 위협했는데 범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벌벌 떠는 하인들 사이에서 만석의 눈길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달래였습니다. 그는 달래를 손가락질하며 천안 출신은 어쩔 수 없다더니 네가 곳간 열쇠를 탐내다 못해 이제는 안방마님의 물건까지 손을 대는구나 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달래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만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왈패들에게 달래의 방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친 사내들이 달래의 방으로 들이닥쳐 옷가지와 이불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세간살이를 부수는 동안 달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불며 달래의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달래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짐승만도 못한 만석의 만행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방을 샅샅이 뒤졌으나 훔친 폐물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달래가 아이들을 위해 밤새 깁고 있던 헌 옷가지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 무안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어디 깊숙이 숨겨두었겠지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석의 포악함과 달래의 억울함이 명백해지자 사람들은 점차 달래의 편에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사람을 저렇게 잡을 수는 없는 법이지. 달래가 어떤 사람인데 도둑질을 하겠어. 다 저놈이 꾸민 짓이야. 작은 속삭임들이 모여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만 만석은 권력에 취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더 악랄하게 굴며 최 부자 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최 부자의 병세는 차도가 없이 악화되어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석은 의원을 부르는 것조차 돈이 아깝다며 막아섰고 달래는 몰래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탕약을 다려 올리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최 부자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귀를 가까이 대고 그의 말을 들으려 애썼으나 서랍, 문서라는 희미한 단어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만석이 들어왔고 그는 놀란 달래를 거칠게 밀쳐내며 최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계십니까? 이제 그만 편안히 가시죠. 뒷뜰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만석의 섬뜩한 말에 최 부자는 분노로 몸을 떨다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달래는 최 부자의 방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직접 병구안을 하겠다며 달래와 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문 밖에서 서성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만석이 최 부자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달래에게 달려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사랑채 뒤편에서 만석이 낯선 사내와 밀담을 나누는 것을 엿들었는데 땅 문서를 위조하고 달래와 자식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래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기에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10명의 자식들을 모두 별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장성한 맏아들부터 아직 어리광을 부리는 막내까지 모두가 달래의 비장한 표정에 긴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 자신이 왜 이 집에 들어왔으며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키웠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이다. 비록 세상이 나를 시바디라 손가락질하고 너희 아비가 나를 안방마님으로 대우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사랑만은 진짜였다. 달래의 눈물 어린 고백에 아이들은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서먹했던 모자 관계는 눈물 속에 하나로 묶였습니다. 맏아들 창수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만석은 최 부자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마을 유력자들을 불러 모아 미리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최 부자 댁의 주인이 될 것임을 과시하며 달래와 아이들을 노비로 팔아버리거나 먼 곳으로 쫓아낼 계획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패륜적인 행동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 영감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몰래 쪽지를 보내어 보름달이 뜨는 밤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결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달래는 쪽지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서슬 퍼런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집안 곳곳에서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기도 하고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모여들어 불길하게 울어대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노여움이라며 수군거렸고 만석은 재수 없다며 애꿎은 개를 발로 차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단속하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셋째 딸과 함께 비밀리에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석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한 탄원서와 최 부자가 생전에 남긴 흔적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달래였지만 맏아들의 도움을 받아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달래의 한 맺힌 삶과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무기였습니다. 드디어 박 영감이 예고했던 보름달이 뜨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최 부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중 어른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장례 준비와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달래는 깨끗한 하얀 소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수줍음 많던 상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깊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달래는 쪽진 머리를 단정히 하고 비녀를 꽂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300냥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 자식들의 어미로서 당당히 설 것이다. 그녀의 결의에 찬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마당개는 벌써부터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만석은 상주 노릇을 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최 부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달래를 불러내 심판하려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래를 데리러 별채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은 긴장하여 달래를 쳐다보았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두려워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달래가 방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만석과 문중 어른들 그리고 수많은 하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꼿꼿한 자세로 마당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10명의 자식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고 박 영감 역시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만석은 달래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기가 눌리는 듯했으나 곧이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고개를 쳐들고 들어오느냐. 당장 무릎을 꿇고 내 죄를 고하라. 만석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달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만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데 누구더러 무릎을 꿇으라 하십니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습니다. 달래의 소리빨 같은 목소리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대답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한 여인의 피맺힌 절규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 부자의 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을. 만석은 사색이 되어 사랑채 쪽을 돌아보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혹은 의식이 없다고 여겼던 최 부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맏아들이 써준 탄원서와 박영감이 건네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달래의 치맛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그녀는 마치 심판자처럼 만석 앞에 우뚝 섰습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중 어른들은 술렁거리며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달래가 감추고 있던 진실, 그리고 만석이 덮으려 했던 악행들이 만천에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최 부자 댁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을 깨뜨리자 모여있던 문중 어른들은 웅성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온 최 부자의 신음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져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만석은 재빨리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사랑채 문을 굳게 닫아걸게 했습니다. 그는 뻔뻔스런 얼굴로 어른들을 향해 숙부님께서 노망이 드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만석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는 아니었으나 당장 그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이 틈을 타 달래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듯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달래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씨바디 계약서였습니다. 자, 여기 똑똑히 보시오. 이 계집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안 사람이 아니라 단돈 300냥에 몸을 팔아 아들만 낳아주기로 하고 들어온 물건이오. 만석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비열하게 외치자 달래의 얼굴은 치욕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열이나 낳았는데 너무하는구먼이라는 동정론과 근본은 속일 수 없지라는 비난이 교차했습니다. 만석은 기고만장하여 달래에게 삿대질하며 내 소임은 다 끝났으니 이제 쥐 죽은 듯이 나가거나 아니면 내 집의 종으로 남아 밥 빌어 먹는 것이 분수에 맞다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달래의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이 울분에 차 주먹을 쥐고 나서려 했으나 달래는 팔을 뻗어 아이들을 막아서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만석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 조각이 자신의 과거를 증명할지는 몰라도 현재의 자신을 규정할 수는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300냥을 받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내 아비 살리려고 내 청춘을 팔고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좌중은 오히려 숙연해졌고 만석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도 잠시 굳어졌습니다. 달래는 이어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그 300냥은 내 몸값이었을지언정 내 마음값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10명의 아이를 낳으며 단 한순간도 돈을 위해 어미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핏덩이들을 받아내며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밤새워 간호하며 흘린 눈물이
어찌 그깟 종이 쪼가리에 다 담기겠습니까? 달래의 절절한 호소는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며 달래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그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구나. 허나 법도는 법도다. 이 집의 재산과 아이들은 모두 최씨 가문의 것이지 너 같은 천출의 것이 아니다 라며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만석은 미리 매수해둔 관아의 형방을 불러내어 최 부자가 죽으면 모든 재산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형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 문서는 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거들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만석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달래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만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인들에게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고 곳간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늙은 집사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만석과 형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영감은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던졌는데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의 정막을 깼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놈이 지난달부터 몰래 빼돌린 소장료와 읍내 도박판에 갖다 바친 집안 재산 내역이 적힌 장부다. 박영감의 폭로의 만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형방 역시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영감은 멈추지 않고 문중 어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놈은 주인이 병석에 누운 틈을 타 집안을 말아먹고 이제는 죄 없는 어미와 자식들을 내쫓아 아예 집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륜아에게 집안을 맡기시겠습니까? 박영감의 폭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고 웅성거림은 이제 만석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만석은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거짓 장부를 들이대? 라며 박영감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달래의 둘째 아들이 번개처럼 나서서 만석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힘센 둘째 아들의 악력에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체면을 구긴 그는 씩씩거하며 왈패들을 불렀습니다.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아이들을 등 뒤로 보호하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달래는 문득 최 부자가 정신이 맑을 때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안방 자개장, 두 번째 서랍가, 바닥을 드러내거라.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흘려들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달래는 맏아들 창수에게 눈짓을 보내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안채로 가서 아버님의 자개장을 찾아라. 그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창수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혼란을 틈타 날렵하게 안채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만석과 왈패들이 박영감과 둘째 아들을 애워싸고 위협하는 동안 달래는 그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만석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만석은 그녀의 귀에 눌려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채로 숨어든 창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창수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이불 옆을 지나며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서랍을 열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나무 판자가 헐거운 느낌이 들었고 힘주어 들어 올리자 그 아래 깊숙한 공간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창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함을 품에 안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이미 왈패들이 방 영감을 넘어뜨리고 둘째 아들과 엉겨붙어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었고 달래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왈패들에게 전염부터 끌어내 입을 막아버려 라고 소리쳤고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달래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수가 안 채 마루에서 뛰어내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여기 아버님의 진짜 유품이 있어. 창수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의 동작이 일시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만석은 창수의 품에 들린 함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것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서와 인장이 들어있는 보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그것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으나 셋째 딸과 다른 형제들이 재빨리 창수 주변을 에워싸며 보호막을 쳤습니다. 달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창수에게 다가가 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함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문중 어른들 앞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서찰 한 통과 옥으로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서찰의 겉봉에는 내 아내 달래와 10자식에게 남긴다라는 글귀가 최 부자의 필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달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라는 두 글자 평생 듣고 싶었으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이 그곳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중의 최고 어른인 종손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달래를 면목이 없어 아내라 부르지 못했다. 허나 그녀는 내 영혼의 안식처이자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다. 종손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석은 당황하여 그건 조작된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종손은 서찰을 다 읽은 후 함께 들어있던 옥도장을 들어보이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도장은 최씨 가문의 종가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이다. 이것이 여기 있다는 것은 최 부자가 모든 정원을 달래와 그 자식들에게 넘겼다는 명백한 증거다. 만석이 내밀었던 위조 유언장에는 이 인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만석의 사기 행각은 만천에 뽀록이 나고 말았습니다. 형방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고 왈패들도 눈치를 보며 몽둥이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힘 앞에 거짓과 폭력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만석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달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내가 못 가질 뺀 아무도 못 가져.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달래는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는 찰나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병석에서 기어나온 최 부자가 아니라 평소 말수가 적고 순하기만 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만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만석이 휘청거리는 사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만석을 덮쳤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꿀렸습니다. 단도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만석은 분하다는 듯 씩씩거렸지만 건장한 아들들에게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넘어진 막내 아들을 일으켜 세워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다치지 않았느냐, 내 새끼. 달래의 물음에 막내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만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꾸짖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내 놈이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냐. 만석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아느냐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습니다. 달래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만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석 도련님, 재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의 도리보다 중하겠습니까? 당신은 돈을 쫓다가 사람을 잃고 결국 자신마저 잃은 것입니다. 달래의 점잖은 꾸짖음에 만석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하녀가 다급하게 달려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하녀의 외침에 달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마무리되려는 찰나최 부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래는 만석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을 이끌고 서둘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방 안은 촛불이 가물거리며 마지막 빛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부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달래는 최 부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지켰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이 집을 지켰습니다. 최 부자는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달래의 지난 수십 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둘러선 10명의 자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잡고 있던 손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방 안에는 아이들의 오열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최 부자의 죽음과 함께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형방과 함께 포졸들에게 인계되어 관하로 끌려갔고 집안은 슬픔 속에서도 질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최 부자의 시신을 수습하며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가장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리인이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이자 최 씨 가문을 이끌어갈 안주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동이 터오며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백의 풍경은 마치 지난밤의 더러운 욕망과 다툼을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싸움과 삶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의 부자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의 악행이 밝혀지고 달래가 집안을 지켜냈다는 소문은 밤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달래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더니 달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도 달래는 교만하지 않고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10명의 자식들 또한 상복을 입고 의젓하게 손님을 맞으며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만석과 같은 사악한 무리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달래와 아이들이 만들어낸 단단한 결속력은 그 어떤 외풍도 막아낼 수 있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달래는 틈틈이 곡간을 열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덕을 쌓기 위함이기도 했고, 그동안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이웃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달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그녀를 진정한 마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님, 만세 최부자, 댁만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달래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300냥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낸 달래의 얼굴에는 슬픔 속에서도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달래와 그녀의 10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날들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석이 어지럽혀 놓은 집안 살림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박영감과 10명의 보물 같은 자식들이 있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달래의 뒷모습은 산처럼 묵직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고 맑고 청가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최 부자가 보내는 응원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최 부자의 장례는 고인의 명성에 걸맞게 7일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상여가 나가는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오색 깃발이 앞장서고 구슬픈 망가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인생의 허무함을 달랬습니다. 상녀의 뒤를 따르는 상주 행렬의 맨 앞에는 맏아들 창수가 섰고 그 뒤로 9명의 동생들이 줄을 지어 따랐으며 달래는 하얀 소복을 입고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정식 혼례를 올린 부인은 아니었으나 누구도 그녀가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보여준 기계와 헌신에 감복하여 그녀를 진정한 최부자댁의 안주인으로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멀었으나 달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음을 옮기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300냥의 팔려와 숨죽여 살았던 날들, 아이를 낳고도 젖 한 번 마음 편히 물리지 못했던 서러움, 그리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흙이 관을 덮고 봉분이 만들어지는 동안 달래는 최부자의 무덤 앞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어 편히 쉬십시오. 남은 자식들은 제가 목숨을 다해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녀의 다짐은 산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무덤계에 심은 소나무는 마치 그 약속을 증인이라도 하듯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달래와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으나 쉴 틈도 없이 집안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만석이 헤집어 놓은 살림살이는 엉망이었고 곳간의 장부는 앞뒤가 맞지 않아 정리가 시급했습니다. 달래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박영감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가계부를 다시 작성하고 흩어진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박영감은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만석이 빼돌리려 했던 소장료와 땅 문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달래는 글을 배우지 못해 장부를 직접 볼 수는 없었으나 박영감이 불러주는 내용을 듣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며 안살림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집안의 모든 대소사가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달래는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만석의 편에 서서 집안을 어지럽혔던 몇몇 하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되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어두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다. 허나 2번 다시 주인을 배신하고 집안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달래의 넓은 아량에 하인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먹이며 위로했고 집안의 기강은 엄격함 속에 따뜻함이 깃들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최 부자댁은 큰 시련을 겪은 후 더욱 견고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문중 어른들이 다시 최 부자댁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만석 때와는 달리 달래와 아이들을 위로하고 향후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어른들은 맏아들 창수를 상석에 앉히고 달래를 그 옆에 나란히 앉게 했습니다. 문중의 최고 어른인 종손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가 생전에 남긴 유지를 받들어 창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집안의 권한은 생모인 달래에게 위임한다. 이는 우리 문중이 보증하는 바이다. 종손의 선언은 달래가 더 이상 씨바디가 아닌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가문의 대리인임을 만천에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고 창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10명의 자식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쪼르르 달려와 달래의 무릎에 매달리고 어깨를 주무르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유모나 아지매라는 호칭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던 아이들은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달래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천진난만한 물음에 달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내가 너희들의 어미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느냐. 달래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10명의 아이들은 일제히 어머니하고 외치며 달래를 끌어안았습니다. 안채 가득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맏아들 창수는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달래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를 위해 참고 견디신 세월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를 마님으로 그리고 어머니로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창수의 의젓한 말에 다른 형제들도 따라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달래는 황급히 아이들을 일으켰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만 잘 된다면 바랄 것이 없다. 너희가 바로 내 삶이고 내 보물이다. 모자간의 정이 끈끈하게 이어지는 이 밤, 하늘의 달빛도 이들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도 바람에 흔들리며 끄덕거리는 듯 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최 부자댁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달래는 농사일을 직접 챙기며 소작인들을 독려했는데 그녀는 예전처럼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논밭에 나가 새참을 나르고 농부들의 고충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새 마님이 들어오시더니 인심이 후해졌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풍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감해주는 등 덕치를 베풀었습니다. 덕분에 최 부자댁의 곳간은 비워지는 법 없이 늘 채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해져 마을 전체가 평화로워졌습니다. 달래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달래는 자식들을 데리고 읍내 장터 구경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외출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달래와 훤칠하게 자란 10명의 아들딸이 거리를 지나가자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최부자댁 마님이라지 자식 농사를 어찌 저리 잘 지었을꼬.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더 이상 비아냥이나 멸시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엿과 과자를 사주며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막내딸이 사준 꽃신을 신고 걸어가는 달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안의 교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이 글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훈장님을 모셔와 엄격하게 예절 교육을 시키는 한편 저녁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얻은 재물은 모래성 같아서 금방 무너진단다. 항상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다. 달래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들이 훗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법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따랐고 형제간의 우애도 더욱 돈독해져 마을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쫓겨났던 만석이 거짓골이 되어 마을 어귀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 했으나 달래는 그 소식을 듣고 하인을 시켜 만석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달래 앞에 꿇어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노하여 당장 관에 넘기자고 했으나 달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비록 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한때나마 이 집안의 핏줄이었으니 밥 한 끼는 먹여보내는 것이 도리다. 달래는 만석에게 따뜻한 밥상과 노잣돈을 쥐어주며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중히 타일렀습니다. 만석은 달래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통곡을 하며 절을 하고 떠났고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달래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고 인근 고을의 양반계에서도 며느리감을 구하거나 사위감을 구할 때 최부자댁을 제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식들의 혼사 문제도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가문의 배경보다는 사람됨을 우선으로 보았고 자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짝을 맺어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현명하고 덕있는 규수와 혼례를 올리던 날 최부자댁 마당은 축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달래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아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은 입을 모아 달래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씩 짝을 찾아 분가하거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북적거리던 집안은 조금 조용해졌지만 명절이나 달래의 생신 때면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여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달래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300냥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전설처럼 희미해졌고 그녀는 오롯이 초부자댁 대부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펜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기록이 새겨져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마치 은관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달래는 마당에 나와 붉게 익은 감을 바라보며 박영감과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박영감도 이제는 허리가 많이 굽고 귀가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달래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벗이었습니다. 마님,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셨으니 대감마님께서도 지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박영감의 말에 달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 영감 덕분이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 덕분이고요.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저 이 평화가
오래오래 가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두 늙은이의 대화는 가을바람 속에 흩어졌고 저녁 노을은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답게 저물어 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달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 수백 포기를 담가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주는 행사였습니다. 달래는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솔선수범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힘을 보탰고 마당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을 곁들여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달래는 땀을 훔치며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진정한 부자의 모습, 즉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달래는 안방에 홀로 앉아 등불을 밝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반다디 문을 열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0냥을 받고 들어올 때 입었던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저고리를 어루만지며 달래는 지난날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상골처녀는 이제 없지만 그 시절의 간절함과 순수함은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다시 곱게 개어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이 옷을 보며 기억하게 하리라. 우리 가문이 어떻게 지켜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달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노파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격정의 세월을 지나 평온의 바다에 이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다시 하얗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달래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날의 고향으로 돌아가 건강한 아비와 함께 꽃밭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최부자 댁의 밤은 평화롭고 따뜻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니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달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눈 쌓인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행복을 지키며 자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달래의 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이 더 붉고 향기롭듯이 달래의 인생은 만년에 이르러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는 법이 없었고 최부자 댁의 기와 지붕 위로도 수많은 계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래가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기틀을 다지고 평온을 되찾은 지도어언 10수년이 훌쩍 넘어 어느덧 그녀의 나이도 이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더욱 번성하여 곳간은 해마다 넘쳐났고 마당에 심은 감나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굵어져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풍성한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머리카락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여 마치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했으나 그 얼굴에 어린 온화한 미소와 눈빛의 깊이는 세월이 줄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300냥에 팔려온 시바디가 아니라 덕망 높은 가문의 큰 어른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낳아 기른 10명의 자식들은 저마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가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맏아들 창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음에도 항시 어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청렴결백한 관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과에 합격하여 변방을 지키는 늠름한 장수가 되었고, 셋째 딸은 인품이 훌륭한 선비 가문으로 출가하여 현모양처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각자 상업이나 학문 혹은 농사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제 몫을 다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최부자댁을 일컬어 십복이 깃든 집이라 부르며 부러워 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달래의 생신이나 명절 때가 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으로 달려와 어미의 안부를 살피는 효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해 봄 달래에 환갑을 맞아 집안은 큰 잔치 준비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 창수가 한양에서 내려와 직접 잔치를 주관했는데 그는 어머니의 지난 고생을 위로하고 그 은혜의 보랴에 보답하고자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며칠 전부터 모여 전을 부치고 떡을 빚었으며 장정들은 마당에 차일 치고 멍석을 깔며 손님 맞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 지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진동하니 지나가던 까치들도 기쁜 소식을 전하듯 깍깍거리며 지붕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달래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이토록 과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송구하면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잔치 당일 최부자 댁 대문은 활짝 열려 누구든 들어와 먹고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이 울려 퍼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달래는 자식들이 해온 고운 비단옷을 입고 안채 대청마루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서왕모처럼 위엄 있으면서도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비단 관복을 입은 아들들과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며느리 딸들이 주르륵 둘러앉아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마을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수령과 유지들까지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으니 마당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에 만수무강을 빌며 술잔을 올렸고 달래는 흐뭇한 미소로 화답하며 일일이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자식들이 어미에게 헌수를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맏아들 창수가 먼저 큰 술잔을 올리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진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저희 10남매를 이토록 번듯하게 키워주신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저희의 효도를 오래오래 받아주십시오. 창수의 목소리가 떨리자 지켜보던 하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너희가 잘 자라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벼슬이고 영광이다. 모자간의 뜨거운 정이 오가는 모습에 잔치마당은 숙연해지면서도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어 둘째, 셋째, 막내까지 차례로 절을 올리며 어미의 가슴에 카네이션보다 붉은 사랑을 달아드렸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소리꾼이 나와 흥겨운 판소리 한마당을 펼치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달래는 툇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가난에 쫓겨 눈물 흘리며 들어왔던 그날의 밤공기, 첫 아이를 낳고 숨죽여 울었던 새벽 만석에 횡포에 맞서 싸웠던 치열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으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최부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 보고 계시오. 당신이 남겨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이제 당신 볼 면목이 섰으니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면 칭찬이나 한마디 해주구려. 박 영감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달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눈을 비비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 평생의 오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셨을 것입니다. 달래는 박영감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영감 덕분이에요. 영감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그 모진 세월을 견뎠겠어요. 우리 둘 다 참으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두 늙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동지애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의 모닥불 불티가 밤하늘로 날아올라 별이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의 회한도 허공으로 흩어져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은 안방에 모여 앉아 달래를 중심으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릴 적 몰래 서리하다 들켰던 이야기, 서당에서 훈장님께 회초리 맞았던 이야기 등 옛 추억들이 쏟아져 나오자 방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어린 손주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300냥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일찍 일어나 뒷산에 있는 최 부자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따라 나서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달래는 무덤 앞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최 부자가 반기는 듯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달래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이루었어. 당신의 핏줄들이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렸으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나도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당신 곁으로 가리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뒤에 서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부모님의 사랑과 가문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래는 사랑채에 서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은혜를 갚는 집이라는 뜻의 보은당이라 이름 짓고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주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배움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을 이웃들이 겪지 않도록 살피는 것으로 남은 생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맏아들 창수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많은 책을 보내주었고 다른 자식들도 쌀과 옷감을 보내어 보은당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달래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먼 곳에서도 그녀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은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선과 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달래가 고이 칠순을 넘기고 희수 77세를 맞이했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비록 허리는 조금 굽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아침마다 마당을 거닐며 꽃들을 살피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달래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며느리가 깎아주는 감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얗게 변한 세상이 마치 그녀의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300냥을 받고 집을 지키러 온 처녀가 있었단다. 그 처녀는 돈보다 귀한 보물을 10개나 얻었지.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보물이 뭐예요? 금덩이인가요? 달래는 빙그레 웃으며 손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란다. 바로 너희 아비와 고모들, 그리고
너 같은 예쁜 새끼들이지. 달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굴곡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낸 한 여인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달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그녀가 보여준 나눔의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최부자댁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추운 겨울에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달래가 심었던 감나무는 이제 고목이 되어 가을이면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등불처럼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봄날 달래는 마당의 평상에 누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7 꽃다운 처녀가 되어 고향의 들판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앉고 멀리서 아비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 종종 걸음을 치고 담장 너머로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졸졸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흩날리는 벚꽃잎이 달래의 하얀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축복이자 입맞춤이었습니다. 달래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녀의 숨결은 봄바람에 섞여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달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최부자 댁은 오랫동안 번성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돌보며 살았고 가문은 명문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달래의 기일이 되면 그녀를 추모하며 그녀가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달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네 어머니들이 겪어낸 인고의 세월과 그 끝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달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대대손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아이들은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 상월 마을에 가면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비록 주인은 바뀌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감나무만이 그 옛날 달래와 10명의 아이들이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짚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달래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달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소망합니다.